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12일자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출구 없는 이란 전쟁, 이란의 군사 경제 전략의 근간을 결정하는 지형을 쳤다. 다카나미 이세이라고 지정학 전문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월 11일 알토나라고 새로운 매체에서 떴습니다. 첫 번째, 이란의 행동 원리를 읽기 위해서는 지리적 조건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천연 요새나 호르무즈 해협 등 지형이 초래하는 강력한 자산이 있다. 세 번째, 한편 유전이나 인구 밀집지 등의 부위 원천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형과 인구를 보면 이 나라가 가진 지리적 구조가 군사 경제 전략의 근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카빌 사막과 루트 사막이라고 하는 광대하고 가혹한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이란 국토의 약 52%가 산악지대와 사막으로 차지하고 있고 중앙부 사막지대의 인구 밀도는 1km평방미터당 10명 미만으로 그야말로 인구 공백지대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도시는 그것은 북쪽의 카스피해 연안, 에르브루츠 산맥과 서쪽의 터키, 이라크 국경을 따라 자그로스 산맥이며 이란은 중앙의 죽음의 사막과 바깥 둘레의 험한 산맥으로 구성된 거대한 중공, 가운데가 빈 요소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형은 역사상 가장 최강의 방위 시스템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몽골의 예외가 있긴 있었습니다. 13세기에 유일하게 이란을 완전히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은 북동부의 비교적 평탄한 루트 호라산 지방에서 침입한 몽골군 뿐입니다. 이란은 국토 자체가 거대한 성벽, 산맥과 해자, 사막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철벽 요새의 문, 유전과 호르무즈 해협. 하지만 이 철벽 요새에 하나만 열린 문이 있습니다. 지도의 남서부 이라크 국경 부근의 후제스탄 평원입니다. 이 후제스탄 평원이 여기고 농사가 있고 인구가 밀집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가 이란을 침략할 수 있는 지상군이 들어간다면은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라크 쪽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후제스탄주는 이란에서 유일하게 광활한 평야가 펼쳐진 곳이자 이란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은 이란 확인 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유전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형이 나온 밸브, 산에 숨겨진 물과 핵. 첫 번째는 물입니다. 토지 피복도를 보면 녹색 구역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입니다만은 카스피해 연안 쪽에 녹색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 쪽 이란 남쪽이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농업용지는 국토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그 농지는 산맥 기술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물을 활용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고대의 지하수로 카나토입니다. 떨리는 대지와의 계약. 하지만 이 은혜의 산에는 이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란의 인구 밀집지대는 그대로 조산대 지진의 보금자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 비용을 극대화시켜 자국의 방위 비용을 낮추는
비대칭 방어 레버리지의 원천입니다. 이란의 행동 원리를 읽는 열쇠는 종교나 이데올로기 이상으로 이 강력한 자산, 즉 힘이와 지렛대와 치명적인 부채의 불균형함에 있습니다. 그들이 핵개발이나 그 하마스 세력 육성이라는 공격적 방어에 달려있지 않는 것은 이 물리적인 취약점을 지리적 레버리지로 커버하는 합리적인 비용에 합당한 선택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출구 없는 이란 전쟁 하편의 물류 패권을 둘러싼 미중로 표의 회랑 전쟁의 측면도를 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란 정세를 둘러싸고 유전이나 원자력 발전소, 군사기지 등의 개개의 요소에 초점이 맞는다. 그러나 지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 나라를 달리는 거대한 산맥의 중요성이 떠오른다. 거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지도를 근저부터 새로 쓰는 유일한 샛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유라시아 대륙의 배꼽으로 이곳을 누가 지나가느냐 혹은 누구를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 21세기 물류 패권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금 세계를 양분하는 회랑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동서를 관통하는 대륙국가의 동맥, 러시아, 인도는 국제 남북 수송 회랑, INSTC라고 되어 있네요. 남북을 관통하는 제재 회피의 뒤안길, 미일, 유럽,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IMEC, 이란을 피하는 리무랜드 루트. 자세히 보면은 인도가 양진영에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도 지정학적으로 분석해서 국가 생존 전략을 피력해 줄 전문가가 요청됩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제약을 극복하는 길은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느낌이 드는 것은 통일과 함께 북한을 만주로 몰아내는 일부터 하면 된다. 표현이 좀 어눌하지만은 고구려 고토 회복하라고 북한한테 얘기하고 북한이 살던 땅은 우리 남한이 먹을게. 글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에 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들 자꾸 얘기하고 세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고방식부터 인식, 역사교육부터 식민사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한반도까지 내려왔었는데 중심을 한반도에 두더라도 대륙 진출은 다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미래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희망을 세워봅니다. 제 생전에 그것을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희망을 어떤 정치인들이 보여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나 현재의 정치인들의 수준으로는 뭔가가 아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수 쪽한테 기대해야 되는 건지 좌파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거대한 산맥이 결정지은 동서남북 교차로, 이란 서부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평행하게 달리는 무수한선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라비아판이 유라시아판에 충돌하면서 형성된 자그로스 습곡 단층대입니다. 과거의 실크로드도 현대의 철도도 이 산맥의 주름 골짜기의 틈새를 꿰매듯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뽑아보면 이란은 동쪽 중국 인도와 서쪽 유럽 터키, 북쪽 러시아와 남쪽 아랍 바다를 잇는 지리적인 교차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 종단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러시아와 인도를 잇는 국제 남북 수송회랑 INSTC,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으로 가는 길을 막힌 러시아에게 남쪽 인도양으로 가는 루트는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 카스피해, 이란, 인도를 잇는 국제 남북 회랑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코카서스 쪽 지역, 아르제바이잔도 지나고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카스피 남쪽도 지나고 이란 평야지방에서 해변 쪽으로 해서 인도로 간다? 이거 참 어려운 거를 하고 있네요. 이해관계가 지금 막 틀려질 것 같습니다. 인도의 비호는 파키스탄 우회하는 북상 정책. 인도는 이란 남부의 차바하르항의 개발권을 취득해 몇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목표는 거기에서 이란 국내를 철도로 북상해 파키스탄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이나 중앙아시아로 빠지는 루트의 확립입니다. 이란의 이 산맥은 인도에게 파키스탄 봉쇄를 위한 전략적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요 왼쪽에 파키스탄이 있는 거죠. 인도 옆에. 이거를 관통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철도로.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유가 급등에도 중국 시장은 바닥이 단단해 뜻밖의 피난처로 부상. 블룸버그 3월 11일 일본판입니다. 이달 후반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안정감을 보강할 가능성이 있다. 베어링스의 자산 배분 책임자 트레버 슬레이 벤씨는 건설적인 회담이 되면 지원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충격만을 이유로 중국 자산으로 대규모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T. 로우 프라이스의 크라렌스 리씨는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웃돌 가능성이 있지만 전술적인 것으로 구조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내 경제와 정책 운영이 여전히 시장의 향방을 좌우한다. 그는 따라서 중국에 대한 시각은 주식, 채권, 외환 전반에 걸쳐 확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주제에 대한 익스포즈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 말이 어렵네요. 중국 정부는 오랜 세월 이러한 쇼크로부터 경제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거액 투자를 실시해 클린 에너지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위를 확립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급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여전히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예전만큼 영향을 받기 어려운 경제 구조가 됐다. 유가는 분쟁 이후 최대 65% 상승했는데 이러한 구조가 일정한 방패제가 되고 있다.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식은 특히 타격을 입었다. 일본, 한국, 인도는 각각 6%, 9%, 4% 하락, 유럽 시장은 약 5% 하락, 미주는 1.4% 하락했다. 전기 자동차 EV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방은 아직도 석탄을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을 터이다. 겨울 황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또 석탄은 만주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몽골에서 대부분 몽골은 사방이 막힌 데니까 중국한테 팔 수밖에 없고 동북 지방의 공업지대에서 뿜어내는 굴뚝에서 뿜어내는 지리적인 기후적인 제철에 넘어오는 봄 황사가 아니라 이제는 수시로 흐린 날씨 저기압이면은 중국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북한을 경유해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 큐슈 지방까지 넘어간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마 중국은 석유 수입이 좀 막혀도 석탄 그냥 이미 쓰는 거니까 대도시나 뭐 LNG를 좀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그 나무로 떼다가 석탄으로 우리가 무연탄, 구공탄이라고 그랬죠. 그거로 쓰다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 가스로 바뀐 게 우리나라는 아주 이 옛날 시대에서 짧은 세월에 3, 40년 만에 에너지가 급격히 변한 거죠.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체스판위의 일한 몽루 메이슨 3월 11일 방송분인데 어느 전문적인 방송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일본의 지정학자가 한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은 뭔가 느낌이 좀 온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우회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이 우측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든 게 있다고 그러네요. 나름 대책을 세웠지만 물량에는 한계가 있어 더 라인을 증설할 것이다. 원유와 가스라인 둘 다. 그리고 현재도 사우디에는 동서회랑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홍해 쪽에서 그 빠져나가는 길도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푸틴한테 석유 좀 팔아주라. 유가 좀 내려가게.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 이후 벌써 50년이 지났다.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다. 만약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다. 최단 거리는 대영 제국 시절에 만든 루트가 가장 빠르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운영되면 되는 것이다. 이 캐파는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 미국이 이란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고 공격했겠는가? 강병파가 있어야 중동 국가가 우회 라인을 투자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란 전쟁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애초에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나 전쟁에 끌려 들어간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사순절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할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겠지만은 계속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춘분 축제 사이 어디에서 끝낼 것이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지지율 90%가 넘었다. 이 전쟁의 목표는 명확하다. 이 전쟁의 이익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모두 인종학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안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곤란해진다. 균형 있게 분석해 줘야 한다. 이 전쟁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 생존을 위한 문제인 것이다. 쿠르드족 참전 안 한다. 이라크에 있던 쿠르드족들이었다. 걔들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배가 부르니까. 그 지역의 유전으로 나오는 석유로 배불러서 참전 안 한다는 겁니다. 나의 분석은 정확히 예측했다. 쿠르드족이 생산한 원유를 터키에 팔고 있다. 쿠르드족이 참전할 수 있는 경우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정보 분석 기구 K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경제협력 강화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네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이 이란이다. 이란발 안보위협 부상 언급이 이미 됐었다. 주요 부분별 그래서 협력을 한다. 한국의 천궁이 아랍에미리트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남쪽 그 홍해 쪽에 파이프라인 연락해가지고 그 하닥카 하이파인가요? 그로 연결이 되고 상하로 움직이고 이 검은 파이프라인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네요. 저장 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데는 정유 시설이 있고 파란색은 원유 파이프라인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흐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먹어야 되고 이 서한 지구에도 그 이 석유 유전이 있다고 그러죠. 이 파이프라인, 검은 파이프라인을 이 로스차일드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중동에 있는 석유가 여기 이스라엘이 그 출구 호르무즈 해협 이런데 향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허브를 통해서 그 유럽에 팔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은 그 극동아시아에 팔겠다. 그러니까 서로 그 입장이 맞아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이 그 중동 대신에 그 한국, 일본한테 팔고 그 다음에 그 아랍에미리트는 그 유럽에 팔아라. 이렇게 서로 배짱이 맞았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스차일드가 이걸 투자하면서 이런 이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 협정은 로스차일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중동 전체의 석유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핵심은 석유 패권이다. 중동의 모든 석유를 컨트롤하겠다는 의지다. 미국, 이스라엘이 전세계 물동량 70%를 장악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 다음 석유 생산국가가 될 것이다. 이 장악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다. 이 핵심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사가 파이프를 아랍에미리트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에 사인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극동지역 소비자들은 지중해 및 흑해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보고서에 나온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2년에 체결됐고 이스라엘은 극동지방에 팔겠다는 것이다. 그린피스 항의 휴양도시 아슈켈론의 석유 석유관이 웬 말인가. 그래서 하이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고맙게도 이란 전쟁이 발생 호르무즈 해협 막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게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여기 연결되는 건데 여기에 무슨 또 휴양도시 이런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하고도 다 이미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그거 가지고 너무들 그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같네요. 이란 전쟁으로 많은 것을 습득했다. 이란 사이드 드론이 파이프라인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채공 시간이 길어 모두 잡아낼 수 없다. 이란 미사일 재고 별로 없을 것이다. 파이프라인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이 허브가 된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중간 선거가 있다. 이 시나리오는 로스차일드가 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유시설 공격해서 미국과 의견이 달랐다. 왜 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겠는가? 시각이 서로 다르다. 우파에서 이런 얘기 안 하지요. 약점이 잡힌 트럼프,
미국 정보기관이 이걸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다. 권력력이 많으면 약점 잡힌다. 미국 우선순위에 북한은 밀린다. 자관, 트럼프의 약점은 앱스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개될수록 트럼프는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라도 로스차일드의 압력을 시행할 것이라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파이프라인을 빨간색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대륙의 라인이고 서구는 세이한이라고까지 연결되는 BTC 라인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동서회랑과 사우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만들어졌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거를 카스피해 우측으로 해서 이란 북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터키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설이 유럽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도 석유 나오니까 일로 모이게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는 유럽에 팔게 하고 자기네 거 생산한 것은 열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로 빠져나와서 한국과 일본한테 팔겠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바다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대륙은 러중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걸 깨려는 것이 이번 이란 전쟁이다. 이란을 분할 독립시킬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러중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쿠르드족이 움직일 때는 카스피해 라인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터키가 움직일 것이다.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움직여야 해결될 것이다. 쿠르드족이 움직이면 이스라엘과 터키가 싸우게 된다는 것도 된다. 유럽이 무장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나토도 4분 5열 될 것이다. 터키는 러시아와 짝짝꿍하게 된다. 이란이 무너질 것 같으면 터키가 움직일 것이다. 트럼프가 종전 선언해도 중동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공격 타겟이 베네수엘라 쳤죠. 그 다음에 파나마 쿠바 칠 거죠. 그 다음에 이란 쳤죠. 그 다음에 이쪽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또 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얀마 쪽에서도 있죠.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한다. 마약이다. 프렌치 커넥션이다. 호치민이 라인을 끊어버렸다. 미군이 철수한 것은 돈이 안 돼서 철수한 것이다. 이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영화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진 해크만이 죽음으로 발견됐지만 젊었을 때 마약 수사관으로서 활동했던 영화가 기억이 나네요. 마약 사업과 석유 사업은 같이 움직인다. 트럼프와 관련된 나라들을 보라. 앞으로 마약 공급처의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닐까. 한국 마약 루트 여러 곳이다. 미사일 다 국산화시켜야 한다. 미국 것은 한계성이 있다. 방어 미사일 수천 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발 아이언돔 문재인 때부터 나온 얘기다. 지금 사드를 갖다가 중동으로 옮긴다 이런 뉴스에서 계속 띄우고 있는데 빼가려면 빼가라. 우리 거로 다 하겠다. 그게 자주국방 자강 이런 쪽으로 좀 돼야 되겠죠. 경각심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국방력을 더 해가지고 더 생산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중동에 팔아먹으면서도 미국이나 유럽 거보다 단가를 싸게 하지만은 효과성, 퀄리티는 엄청 좋다고 증명이 됐으니까 돈도 벌고 우리 국방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도 아이언돔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만이 아니고 중국 것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천 발을 준비해 놓고 계속 보충 시스템을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지정학자 얘기와 목룸 메이슨의 얘기를 한 표에 정리를 해보죠. 논리적으로 충분조건론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중동 석유 패권 야망을 갖는다면 그러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동 석유 패권 야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의 중동 석유 패권 야망 그 밑에는 또한 로스차일드 이스라엘 석유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중동 석유 패권 야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이 전쟁 말고 이란 분할 억제를 위한 튀르키예가 참전할 것 같다. 그래서 나토도 분열되고 좀 더 혼란스러운 그 전쟁이 추가로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완전히 러시아하고 친러 국가 쪽으로 유럽에서 탈퇴를 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중동도 아까 그 지정학적으로 그 동서 연결하는데 중요한 데라고 하지만은 터키야말로 진짜 오스만 터키가 그 세계를 제패했을 때처럼 터키도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건널목이 되겠죠.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은 바로 러시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참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도는 왜 260이나 변형했을까? 강정부 자유경제 지금 배워야 오구라 게니치라고 이름을 이제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민가을 하는데 3월 11일 날 기고한 내용입니다. 에도 시대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쇄국, 신분제도, 정치한 사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일본은 세계에서도 드물 정도로 장기 평화를 실현하고 도시 경제와 상업이 크게 발전한 사회이기도 했다.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은 약한 정부도 방임주의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도쿠가와 막부가 만들어낸 굳건한 평화의 토대와 그 안에서 허락된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야말로 일본의 독자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260년의 평화를 낳은 강한 정부가 상업 경제를 발전시켰다. 정부가 강한 힘을 갖는 것은 결코 국민의 활동을 묶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국내외 싸움을 힘있게 억제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전란의 세상을 마감한 정부의 힘은 국민이 내일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일상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니온바시 밑에서 새로운 장사가 생겨나고 오사카의 시장에서 쌀의 가격이 차례차례 정해져 가는 모습은 시장 원리가 강하게 작용한 좋은 예이다. 정부가 국민의 활동을 세밀하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안전한 마당을 마련하는 것이 에도의 번영을 낳은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일본말로 어떻게 읽지 모르지만은 이게 오코라 게니치인지 글쎄요 소창 건일의 신보수 선언의 연재로서 나온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향하는 충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평화를 지키고 자유로운 경제가 번영을 낳는다. 지금의 일본이 배워야 할 구도. 중세 유럽의 봉건제나 중국의 전통적인 왕조 경제는 영주나 국가가 장사를 너무 억제해버려 경제가 정체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에도 시대가 그것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막부나 번이 장사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한 혹은 일부에서 장려한 점이다. 이 제한이 느슨했던 자유야말로 일본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게 됐다. 지금의 일본이 지향해야 할 모습도 여기에 있다. 개인의 선택에 정부가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것은 국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인함과 경제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자세, 이 두 가지 균형이야말로 일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 죄송합니다. 데라니시 시게오 씨는 저서 일본 자본주의 경제사 문화와 제도 2022년 초서방에서 낸 에도 시대의 성장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도 시대의 경제의 성장은 사람들의 경제 행동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신뢰의 회복에 의한 리스크 저하에 의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한 거래 비용의 저하에 견인된 상업주도의 성장이었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가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문화적 규범의 진보를 만들면서 장사는 자연스럽게 달아올랐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경제를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결과 국민의 지혜가 폭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수시로 기업들 불러들이는 간담회 한다고 하는 거하고 아주 그냥 비교가 돼버리네요. 사회주의 정권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도 그래 저도 신보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국힘애들 이런 데들 말고 우리의 새로운 우리가 보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빈소, 무염습, 무형식, 조용히 퍼지는 조용한 추모. 자, 이게 나이가 먹더니까 이런 게 눈에 띄는데 맨 앞에 하려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맨 뒤로 옮겼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3월 11일 비용부담 친족관계 약화에 늘어나는 산무 장래 문화, 작년 치른 장래 20% 무빈소, 이 비용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수준, 3일장 이틀로 단축하기도, 공동체 문화 변화의 산물, 과거처럼 조문객을 대규모로 맞이하는 3일장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간소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고인을 기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1인 가구 증가, 가족 친지 관계만 축소,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비용 부담, 허례허식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MZ세대가 본격적으로 상주가 되는 2030년에는 장래 문화 변화 속도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것은 생전 장례식 진행한 배우 신혜라 부녀,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배우 신혜라 씨의 아버지인 신영격 씨 생전 장례식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다. 이런 사진이 있길래 어떻게 아주 이쁜 마누라인가 했더니 딸이군요. 그 신혜라 씨 부친인데 신혜라 씨 부친도 만만치 않은 미남이시네. 근데 미리 어떻게 그냥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미리 그 생전 장례식을 이것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저도 뭐 그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좀 해자라고 저도 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간 교류도 뭐 그렇게 많이 없고 친인척 관계도 옛날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옛날 같은 어떤 대가족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맞는 문화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